예, 4월 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제 4.3 재보선이 이겼습니다. 언론들은 1대1이다. 국민의 절묘한 균형이다. 자만하는 여당에 대한 경고와 또 구태를 반복하는 야당에 대한 일정한 견제, 이것이 1대1로 이렇게 이루게 만들었다. 그리고 특히 창원 성산에서 이기게 된 것은 단일화, 또 지금 정의당이 이번에 이 선거에도 지게 되면 명운이 없어지니까 좌파 진보 세력을 다 긁어 모으는 절박함을 보였다. 또 한국당이 구태를 보이거나 여러 가지 선거 막판에 자멸을 했다, 실수를 했다. 무슨 창원 경기장에 간 것이 원인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잘 하다가 막판에 악재들이 발생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오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다 하는 이야기죠. 자, 선거는 끝나고 나면 이랬으면 이겼을 거다, 저랬으면 이겼을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한국당이 2대0으로 이겼다 하면 내년 총선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훨씬 또 문정권의 압박이 더 됐겠지만은 1대1이 됨으로써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대1이라는 부분을 한국당 스스로도 생각한 게 맞지요. 그래서 창원 성산은 이기면 다행이다. 또 막연하게 영남 정서가 뒤집어졌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지.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로는 한국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황교안이 출마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기훈이다. 열심히 싸웠고 항상 그 지역에서 4, 5만 표는 얻었던 인물이지만은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의 전부예요. 지역 정치인. 그러니까 그런 수로는 한국당이 선전은 할 수 있어도 이긴다라는 것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방을 얻어놨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창원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원래 고성 통영은 누가 생각해도 이길 거라고 봤으니까 창원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 시간 내내 11시 반까지 한국당이 이기고 있었고 마지막 10분에 뒤집어졌죠. 99%가 넘어가면서 막판에 뒤집어졌죠. 자, 그러니까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이제 문재인 끝났다, 황교안 큰 건을 이루었다 하고 난리가 나더만요. 생방송으로. 자, 그런데 결국은 졌습니다. 504표 차이로 졌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3등을 민중당이 했습니다. 3,540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당이 3,540표로 3.79%, 바른미래당이 3.57%로 3,33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석에 가까운 바른미래당이 지금 원내 한석인가요? 그런 과거 통진당, 주사파 후손인 민중당에게 한 200표 정도를 졌습니다. 그리고 5등이 애국당으로 83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애국당이 얻은 표를 보면 4,162표고 그리고 민중당이 3,540표니까 바른미래당과 애국당을 보수의 범주로 넣어서 합치면 민중당보다 622표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4표를 이겼는데 서로 비슷한 진영끼리 다 합치면 좌파는 좌파끼리 합치고 우파는 우파끼리 좀 중도 성향도 있지만 합치면 결국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2개로 분열됐고 우파는 3개로 분열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당은 이번에 이 절박한 선거를 뛰면서 애국당 후보를 안으려고 했거나 또 바른미래당 후보를 안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왜? 이 선거는 엄청나게 절박하게 했어요. 여기까지 두 개를 다 이겨서 황교안 체제를 완전히 말뚝을 받겠다 했는데 말뚝을 받기는 박았는데 약간은 흔들리게 돼버렸죠.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이겼으면 말뚝이 아주 깊게 바뀌어서 이 좀처럼 안 뽑히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야권도 분열됐고 여권도 분열됐는데 결국은 야권이 분열이 안 됐다면 지금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산술적 계산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열심히 전력을 다하기 전에 어쨌든 거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죽을 고생했고 이현주 의원이 10% 안 되면 뭐 물러나야 된다 했고 그런데 3.3%인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찌질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손학규 대표는 8%를 자기 마지노선이라 했는데 절반도 나오지 않고 3등도 못하고 4등도 해서 지금 그것도 쫓겨날까봐 안절부절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정의당과 단일화를 할 때 민주당이 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나 애국당하고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걸 승부수를 던지지 못했습니까? 자, 대표가 창원에 가서 경남 FC 축구장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미래당과 애국당을 만나서 단일화하는 명분을 가지고 총선까지 길게 한번 합치는 부분도 모색해보자고 할 수는 없었나요? 정 안 되면 애국당만이라도 안 왔으면 바른미래당은 그대로 뛰고 민중당은 그대로 뛰었다 하더라도 838표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할 수 없었나요? 그거는 아주 쉬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뭐 별표 나오겠나?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또 내심으로는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진다고 생각했으면 거기 가서 그래 했겠습니까? 이해찬 안 보세요. 창원 성산에는 거의 뭐 안 가고 발 빼버렸잖아요. 혹시 고성 통영에는 뭐 선거법 하나 잡을까 또 만에 하나 좀 이길까 해서 조금 가다가 거기도 나중에 발 뺐고 막판에 체면치레나 했고. 그런데 한국당은 창원 성산에 누가 봐도 당 대표부터 지도부가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올인했지. 정말 창원 성산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체면치레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건 적구나, 거기는 어려운 데구나 할 수 있었지만은 올인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는 어려운 데인데 선전했다. 그리고 여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표바친 PK 지역에서도 과거 지방선거 때나 대선하고 다르게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로 위안받으려고 하면요. 지금 많은 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엮어갈 겁니다. 아깝다.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문재인 기반이 흔들렸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주 많으니까요. 그런데 504표 졌는데 황교안이 나갔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제가 이 말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해야죠. 뒤끝이 있는 게 황장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나갔으면 되고도 남았지요. 내가 볼 때 황교안이 직접 나갔으면 3, 4천 표는 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 51.2, 51.2예요. 창원 성산도 투표율이, 그 다음에 고성 통영도. 제가 어제 51.2가 거기에 사전 투표까지 포함해서 51.2라 하면 이거는 한국당에 아주 유리한 투표율이다. 왜? 여기에 관계 있는 정당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이 작은 선거지만은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투표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국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 정도면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생방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04표고 거의 개표할 때 다 이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희한하게 또 마지막에 무슨 영화처럼 만들라 그랬는지 한국당에 애먹이려고 그랬는지 거의 지금 정의당에 표 바친 노동자 사는 동네에 한 두세 개의 표를 까니까 몰표가 나와가지고 선거 막판에 99% 넘어서 뒤집어 버리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의당이 졌다고 대변인 성명 문자까지 나가고 했는데 막판에 뒤집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다. 잔뜩 우는 소리 좀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당 대표로 와서 당을 위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데 나를 그래도 앞으로 자기 대선 후보라고 믿고 기대해서 당 대표로 뽑아줬다. 가반수로. 그렇다면 내가 당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대표가 지금 싸울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고 출마를 했더라면 당선이 되면 황 대표가 정치인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직접 표를 얻는 활동을 뛰어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당이 어려울 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던졌고 그래서 당에 일종의 지금은 황 대표가 무임승차로 낙하산으로 당의 제일 높은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뛰어서 당선이 되었으면 이제 본인의 피와 땀으로 공을 쌓아서 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취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이 생긴 거예요. 당 대표 선거에서 황 대표가 1등을 했지만 그거는 자기 대선에 대한 깝깝함에 방황하는 한국당의 당원들의 표를 모아내거나 아니면 대세론을 가지고 지지율이라는 안 그러면 지명도라는 대세론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그런 어떤 대중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활용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대표 되기 전까지, 대표하려고 입당하기 전까지 한국당 당적을 가진 바도 없고 한국당에 무슨 아무런 인연이 없었잖아요. 평생에 어디에 구의원이라도 출마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정치 처음 한 사람이 총리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보수의 칼라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한국당을 차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자기 주자들이 거의 괴멸된 상황에서 무주 공산을 사실상 접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황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면 누구도 그에게 이제는 정치 통승에 대해서나 그의 헌신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 나가라고 그랬죠. 저는 황이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황 보고 비판을 한다는데요. 뭐 황을 거기 나가라고 테스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황이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설사 져도요. 이제 비판을 못하지요. 졌다고 당대표 쫓아내겠습니까? 저도 많이 지겠습니까? 저는 황이 나갔더라면 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다고 봅니다. 자, 저도 황은 모든 명분을 다 얻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요. 몸을 던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였다 해서 당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강균이보다 훨씬 작게 지지 크게 졌겠습니까? 그리고 황은 내년에 지역구를 바꾸든지 비례대표를 가도 될 거고 그 다음 강균한테 물려준다면 강이 돕고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몇 달 뒤의 일인데요. 그런데 황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강을 추천하고 자기는 뒤에서 선거운동을 생지에 살다시피 하며 전력 투구하고 그러다가 경기장에 들어가고 이런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결론은 뭔가 하면요. 지금 한국당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과감한
투쟁 없이 쉬운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사 이익으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가? 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로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도 지금 보면 코미디언이 1등을 해버리고 그 나라에서 맨날 싸우던 두 사람이 2, 3등을 쳐져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에서도 45살 먹은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당도 없는데 의원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마크롱도 지금 여당이 없이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정당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되고 정당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여야에 대한 기성 어떤 정치권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회의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망한다고 그게 한국당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제3세력인 양 뭔가 하나 탄생하면서 지금 문재인 세력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를 띄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이루어진 단일화, 저는 뭐 100% 단일화 할 거라고 봤고 또 대부분이 100% 단일화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여권의 단일화에 맞추어서 야권은 왜 단일화를 하려고 시도조차도 말조차도 하지 않았냐. 황교안이 조원진 애국당 대표를 만나서 정말로 내년 총선 전까지 하나가 되자. 당신들의 그동안의 공도 인정하고 당신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저는 뭐 애국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너가 몇 표 나오겠냐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 애국당이 얻은 표가 838표인데 504표로 지지 않았습니까? 둘이 합쳤으면 이겼죠. 자, 여기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가서 현장에 선거운동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열심히 정권을 상대로 자, 투쟁하라 했잖아요. 특검이고 각종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고 예? 북한 밀수에 대해서 싸우고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도 싸우면서 전선을 직접 열어갔으면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당의 지도부는 이런 호재를 맞이하고도 요 근래에 얼마나 호재가 많았습니까? 김의겸 대변인 저런 부동산 투기 사건은 거의 저런 거는 있기 어려운 사건이 그야말로 호박이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김의겸이 뿐입니까? 그 말고도요, 김의겸이 말고도 지금 장관 후보 7명에 2명이 낙마를 했고 남은 사람도 거의 걸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 정권의 각종 의혹이 경제 실패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도 영남 PK, 거기가 무슨 전라도입니까? 거기가 수도 서울입니까? 노동자들 표가 많고 여권의 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바닥 지형은 한국당에 아주 유리한 데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대로 야당다운 모습만 보였더라도 투표율이 51.2가 아니라 좀 더 나와서 아마 이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국당만 조직 동원한 게 아니라 범여권도 조직 동원이 상당히 되어서 결국은 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 대한 해석을 잘 싸웠다, 한국당이 선전했다, 1승 1패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긴 거다, 영남의 지형이 바뀌는 거다, 여권에 대한 경고다, 이런 소리는요 다 하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면 이제는 더 한국당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황교안에 대한 그야말로 하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내년 총선을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고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투쟁해야 되겠는가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못 느끼면요,
당신들은 내년 총선에서도 또 큰 피를 보게 될 거예요. 문재인이 망가지는 것과 한국당이 이기는 것이 별개의 문제지 그게 반사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희생해야 됩니다. 한국당의 지도부나 한국당의 지금 앞에 쓴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그야말로 돌격 앞으로 해서 싸우다가 전사할 각오로 다 붙어야 돼요. 황교안은 서울에 가장 어려운 데 출마해야 될 겁니다. 내가 싸울 거니까 당의 중진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싸우자. 과거에 지금 민주당 이 세력들은 지방의 전라도에서 막대기만 꼽으면서 되는 데 있던 사람들을 서울로 올려가지고 다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중구입니까? 거기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기 출마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쉬운 데입니까? 쉽지 않은 데죠. 자, 그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내년에 종로 중구에 출마를 하세요. 저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요. 투쟁성이 있어야 돼요. 자,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말장난만 하는 부분이 황 대표나 한국당을 한마디로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했다. 나경원이 연설 잘했다. 황교안이 달라졌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게 맨날 자기들 표만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태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상당수 보수적인 성향이나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야당이냐. 이렇게 여당과 문재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제대로 된 투쟁이나 공격을 통해서 끝을 내지 못하는 이자들이 야당이냐. 괜히 겁이 많으니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간이나 때우는 인간들 아니냐라는 비판도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쉽게 승리하는 길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요. 내가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해도 세상이 날 배반할 때가 있어요. 처칠 같은 경우에는 다 항복하자는 전쟁을 끝까지 혼자서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2차 대전을 이겼는데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선거에서 노동당에게 져가지고 애틀리한테 처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다 항복하자 하고 도망갈 때 내가 끝까지 싸우면서 미국을 달래고 꼬시고 진짜 간 쓸개 빼고 스탈린을 달래고 하면서 이 전쟁을 끌어왔는데 나라가 폐허가 되래도 끝까지 싸우자고 해왔는데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독일이 항복하고 아직 일본이 항복 안 한 상태에서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그래 날 쫓아냈다. 처칠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이 국민한테 배신을 당해도 이런 배신을 당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용이고 이제 평화가 오니까 딴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냐. 자, 그랬던 처칠조차도 세월이 지나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자, 한국당의 황교안이나 나경원, 당신들은 세월이 지나서 뭘로 남고 싶어요? 정말로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면서 너무나 통상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야말로 왜 보수가 망하는가라고 보여주는 아주 고루한 보수의 행태를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답습을 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희생과 헌신과 투쟁 없이 손쉬운 승리는 없다. 황교안은 이번 창원 선거에 출마했어야 된다. 자, 그럼 결과가 이래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병원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 밀수입 문제, 정제유와 석탄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왜 이 시기에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또 망해가는 야당을 더 망하게 합니까?
나중에 보수의 역적이 될 수 있음을 본인이 인식해야 돼요.